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화해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나 이 두 문장에는 결정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위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독을 빼내는 과정이고 화해는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는 내면의 정화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재결합입니다. 이 두 개념을 혼동하면 평생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도 실망을 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고 함께 일하고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주변은 저를 너그럽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긴장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한 게 아니라 그 불안을 외면한 것뿐이었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회피, emotional avoidance라고 부릅니다. 상처를 진짜로 치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억지로 정상화하려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대화하고 함께 일하지만 뇌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배신 이후 화해한 관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평균 35%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분노와 증오의 불을 끄는 것, 그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반면 화해는 상대와 다시 연결되는 선택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화해는 상대의 의지와 상황, 신뢰의 복원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공동 작업입니다. 즉, 용서는 내면의 평화이고 화해는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전자는 오롯이 나의 자유지만 후자는 타인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기업 현장에서 이 원리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임원이 내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했고 그는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함께 일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냉정이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신뢰는 계약보다 무겁고 한 번 깨진 신뢰는 시스템 전체를 흔듭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다시 같은 자리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화이자 조직의 안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하지 않는다는 선택의 의미입니다. 용서란 내 안의 독을 제거하는 일이고 화해란 상대의 영역을 다시 허락하는 일입니다. 둘은 결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용서했으니 이제 화해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저는 이미 평화롭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구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용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화해까지 억지로 하려는 순간 평화는 다시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진정한 평화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거리의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의 경영과 인간관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처 위에 먼지를 쌓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먼지가 바람에 날릴 때 우리는 다시 같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뢰는 도자기와 같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아무리 정성껏 붙여도 원래의 강도와 형태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충격이 오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다시 깨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어도 그 약한 부분에서 또다시 금이 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하버드대 관계심리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같은 배신 상황을 주고 한 그룹은 화해를 선택하게, 다른 그룹은 단절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화해를 택한 그룹의 78%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단절을 택한 그룹의 82%는 이미 마음이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간단합니다.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효율적이다. 회복보다 새로운 신뢰를 쌓는 것이 훨씬 빠르고 건강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한 번은 오랜 협력사가 계약을 어기고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잠시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계약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배신은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상대의 한마디 말에도 의심이 생기고 미소에도 계산이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더 이상 교류가 아니라 감시가 됩니다. 이건 신뢰가 아닌 불안 위에 세운 동맹일 뿐입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신뢰가 무너진 구조는 재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직 내에서 자금 유용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의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즉시 해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엄격하십니다. 그 사람은 20년 넘게 함께한 충성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충성은 신뢰의 결과이지 대체품이 아닙니다. 그를 남겨두면 조직 전체는 이런 신호를 받게 됩니다. 대신해도 오래 일했으면 괜찮다. 그 한 문장이 조직의 도덕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도덕이 아니라 구조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한번 금이 간 구조 위에는 어떤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이미 무너진 다리를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 그 다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움은 또 다른 독입니다. 단지 그들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지만 신뢰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보다 새로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력은 회복이 아니라 착각을 길게 늘리는 일일 때가 많다. 진짜 용기는 무너진 관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언제 또 상처받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를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신뢰를 다시 세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새로운 신뢰를 세우는 데 쓰십시오. 그게 인생이 가르쳐준 가장 냉정하지만 가장 따뜻한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마라. 인연은 끊지 말고 이어가야 한다. 참고 이해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고 모든 인연이 영원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 단절을 냉정함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회사 동료든 관계를 끊으면 주변은 말합니다.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차가워. 이 말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상처를 입고도 관계를 붙잡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를 사회적 자기희생 증후군 소셜 셀프 세크리파이스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불태워 타인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은 타오르는 동안만 따뜻합니다.
다 타버리면 남는 건 쟤뿐입니다. 동양 문화는 유난히 조화를 강조합니다. 불편함을 드러내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며 다름을 감추고 공존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덕목이지만 개인의 정신 건강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새어나옵니다. 말로 터지거나 병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자기 혐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리두기가 가장 건강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관계 유지의 미덕에 집착했습니다. 부친 이병철 회장님 곁에서 배울 때 저는 언제나 관용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실수한 사람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되어 수천 명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자 깨달았습니다. 관용과 자기 희생은 다르다는 걸.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덕이지만 반복된 배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20년 가까이 함께한 간부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주변은 말렸습니다. 오랜 인연 아닙니까?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남겨두는 것은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 유지가 미덕이 아니라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관계를 끝내는 결단이야말로 리더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다시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역할이 끝났다고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 회사는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인간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끝났는데 억지로 이어가면 관계는 부패합니다. 마치 다한 음식을 계속 덮어두는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썩기 시작합니다. 좋은 관계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필요할 땐 끝낼 줄 아는 관계입니다. 일본의 철학자 요시모토 다카아키는 말했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만난다면 그것은 운명이다. 저는 이 말을 깊이 믿습니다. 관계를 끊는 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와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리두기를 선언한다면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붙잡는 이유가 진심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평화로워집니까? 아니면 늘 긴장됩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용기보다 끝낼 줄 아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그 거리에서 비로소 당신은 숨 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본능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복수입니다. 그에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느끼게 해주겠다. 다른 하나는 도피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자. 하지만 두 길 모두 결국은 같은 목적지를 향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전히 묶여있는 삶. 복수는 당신을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뇌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계속 재생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심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증폭시킨다. 즉 복수는 즉시형 위안제지만 장기형 독이다. 당신이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의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그림자가 됩니다. 반대로 도피는 잠시의 위안은 주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무조건 피하는 사람은 결국 비슷한 관계에서 같은 상처를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도피는 외부의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수도 도피도 해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성숙한 무관심입니다. 성숙한 무관심이란 상대를 미워하지도 다시 받아들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그를
인생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나의 감정 사건이 아니라 지나간 풍경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를 동시에 두십시오. 그 사람과의 연락을 최소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만남은 피하십시오. 회사 동료라면 업무적인 대화만, 가족이라면 필수적 소통만 유지하십시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비하기 위한 심리적 절연입니다. 전기 회로에 절연체가 없다면 불꽃이 튀고 폭발하듯 인간관계에도 일정한 절연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반응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분노, 조롱, 눈물, 냉소의 모든 반응은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도 나는 당신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무반응은 그 신호를 차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단전, 에너지 컷이라 부릅니다. 상대의 에너지 흐름이 나에게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지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60대 초반 오랜 핵심 임원이 경쟁사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생했는데 이렇게 떠나나?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노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의 칼을 내려놓자 그가 떠나는 날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셨길 바랍니다.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가 돌아오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번만 더 믿어보자며 감정에 휘둘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반응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라는 것. 셋째, 자기 정비입니다. 그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원망과 복수, 후회에 쓰이던 에너지는 막대한 자원입니다. 그 에너지를 독서, 운동, 자기 개발, 새로운 관계로 돌리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서는 감정 에너지 전환, 에너지 리프레이밍, 이 우울증 회복률을 40% 이상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미움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순간 상처는 자양분이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상대를 용서하거나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당신의 하루를 흔들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치유의 순간입니다. 복수보다 강한 것은 용서이고 용서보다 강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냉정이 아니라 자유의 징표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할 때 당신의 마음은 드디어 평화의 문을 통과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그건 인간관계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상처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법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애써 관계를 복구하려 했습니다. 잘 지내보자. 예전처럼 돌아가자.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의 종료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걸 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업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그 상처 덕분에 내가 단단해졌다는 것을. 상처는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행위지만 화해는 선택의 행위다. 이 말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화해는 관계의 재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 개념을 뒤섞습니다. 용서를 했다면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고,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용서하되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다시 그 사람 곁에 가지 않는 건 미움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지혜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배운 대로 반복한다. 우리가 진짜로 깨닫지 않으면 상처는 형태만 바꾸어 다시 찾아온다. 즉,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경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뢰를 주되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명확히 거리를 두는 것. 한번 깨진 관계를 억지로 복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저는 1년을 넘기며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가지만 어떤 인연은 계절처럼 머물다 간다. 그걸 억지로 붙잡으면 관계는 부패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기억은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완성이다.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을 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냥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괜찮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실망시켰던 사람, 혹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은 이름,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평화를 선택하겠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손안에 돌아옵니다. 누구의 사과도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평화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거리에서 숨쉬는 나 자신에게서 온다. 모든 인연이 당신 곁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머무르던 인연은 감사로, 떠난 인연은 배움으로 남기십시오. 그렇게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부터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중심에 두십시오. 용서는 사랑의 마지막 형태이며 화해는 선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오직 당신의 평온함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안의 평화가 기준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